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탄을 맞고 숨져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잡힌 총격 용의자는 해상 자위대원 출신으로 아베 전 총리의 불과 몇 발자국 뒤에서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호를 뚫고 근접 총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 저격을 했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최장기 총리 출신의 보수 우익의 구심점으로 지금도 일본 집권 자민당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죠. 일본은 마침 모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사건이 향후 일본 전국에 어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자와 전문가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과 오늘 사건의 의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피격 이후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관련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이경아입니다. 네, 병원 측이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은 나라혈립의대 부속병원 측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을 발표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3분, 향년 67세입니다. 병원 측은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아베 전 총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상은 목 부근에서 2군데 확인됐는데요. 의료진은 상처가 깊어 심장과 혈관 등에 손상이 있었다며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에도 회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며 수술 당시 탄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부인 아키에 여사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총격 후 헬기로 병원에 이송돼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헬기로 이송될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는데요. 총격 당시 뒤쪽에서 2차례 총성이 들렸고 2번째 총성이 들린 뒤 쓰러졌다고 현장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조금 전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어떻게든 회생을 기원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용의자에 대한 조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가택 수색 도중에 폭발물로 보이는 것이 발견됐다고요? 네, 수사당국은 오늘 오후 41살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의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측은 용의자의 집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웃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바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고 생각하고 노렸다고 진술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정도 히로시마에 있는 해상자위대에 근무했다고 당위성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사용한 총을 용의자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총격 당시 나라시 야마토 사이다이 지역 유세 현장에는 현지 경찰과 경시청 특수경비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원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 도중에 경비가 적절했는지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아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현지 연결해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과 관련한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숨진 아베 전 총리, 워낙 거물급 정치인데다가
가짜스럽게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일본 내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에 6시경에 오늘 5시 3분에 공식으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일본 전체는 큰 충격이기도 하고 아주 침울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경 11시 30분경에 나라현에 있는 데서 선거 유세 중에 총격을 받은 거죠. 일본 현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현지 정치인이 그것도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것이 일본 전역에 알려졌고 모든 방송이 생방송으로 바뀌고 호해 발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면서 끝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망했다는 발표에 더 많은 낙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범행 직후에 이제 체포된 용의자 41살 야마가미 데스야로라는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전직 해상 자위대원이라고 하죠. 이 용의자에 대해서 더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글쎄요.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야마가미 데스야 씨는 나라현에 살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전직 해상 자위대원이었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SNS에서는 일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혹시 제일 한국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국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헤이트성 발언들도 있었지만 해상 자위대원이었다라는 이 말에 그런 여론들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자위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적이 일본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히 정치적인 신조가 달라서 하는 원한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발언 속에서는 혹시 우익 정치 조직이 아니었는가 이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택 수사 중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별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았나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 방송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용의자의 이제 이 전직 자위대원이라는 그 출신 이력으로 봐서는 잘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일단 그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일본 그 현지 언론 보도에서 어떤 추정 외에 좀 더 자세한 동기와 관련해서 알려진 사실이 뭐 전해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언론 보도대로 해상 자위대원이었고 특별한 정치적 신조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정도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위대 근무 기간이 3년이었다라고는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살해를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직업상의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추론들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까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총격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총기 소지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낮에 이 총기를 가지고 이 정치인에게 이제 총격을 가하는 사건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범인이 뭐 산탄총을 갖고 있었다, 아니다, 뭐 이 수제총이다 여러 가지 뭐 이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게 없나요? 네, 일단은 초기에는 복수의 총탄이 발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수사 관계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약 5m 떨어진 뒤쪽에서 수제로 만든 총기로 이 범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은 벗어났지만 두 번째 발사한 총탄이 목 근방에 명중한 것 같다. 이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처럼 소지하고 있어서 아마 경비에 이 부분이 적발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총기 사건이 낮은 나라입니다. 1년에 약 9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만 명이 넘죠. 그리고 총기가 불법 소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총격에 의한 전 총리의 사망이라는 것들은 훨씬 더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범행 동기와 함께 역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이제 경호 문제인데요. 대낮에 뭐 이런 그 거물급 정치인이 이 선거 지원 유세를 벌이는 도중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총격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상당히 좀 그 의문점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경호가 이제 허술했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기시다 총리도 경호 체계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본의 수상 같은 경우는 일본 경시청에
경호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총기 소유의 전담 경호원도 이번에 함께 경호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이 아니고 뒤쪽에서 총기 발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호가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총알이 발사됐을 때 반응이 없이 계속 총리가 유세를 했었고요. 그래도 두 번째 발사 이후에 제지된 걸 보면은 경호 체계에 대한 문제는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신조 전 총리, 우리 국민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인물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 번 더 짚어보죠. 총리에서 퇴임한 후에도 이번에도 이제 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만 집권 그 자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2006년 52살의 최연소 나이로 일본의 수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 8개월간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2014년 야스쿠니 참배를 했고, 특히 2015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 안보법제를 성립하면서 일본에서는 전통 보수의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참여 선거 결과 이후에는 현재 일본이 방위비를 2%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핵을 공유하겠다 등 키시다 정권보다도 훨씬 우익적인 성향을 보임으로써 헌법 개정에 대한 열의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던 이러한 선거에 임했다라고 이러한 정책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무엇보다 일본 정치권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도 상당히 좀 가까운 관계였죠.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지금 일본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오늘 키시다 총리와 일본 내각은 전국에서 선거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가 아베 전 수상의 총격 피격 이야기를 듣고 전원 다 동경으로 복귀했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2시 반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이루어지는 중에 벌어진 만행이라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스노 관방장관도 이번 만행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단호히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키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꼭 지키기를 바랐지만 이후에 사망함으로써 너무 안타깝다고 추도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현재 전 선거 운동을 중지하고 있고 야당도 함께 일단은 선거 운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요일 날 선거까지 이 전체 선거 일정은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내 여론 지지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것과는 또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이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이런 여러 이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실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총리였기 때문에 피격 소식에 일본 전체 여론으로서는 충격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특히 보수 정치에서는 일본의 앞으로 미래에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분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 진영에 있어서는 물론 선거를 통해서 아베의 정치를 심판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폭력에 의해서 이러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부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베 총리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망 이후에는 지금 현재 추도에 대한 여러 SNS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틀 뒤로 이제 참여연 선거가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이 자민당을 비롯해서 이제 연립여당의 승리가 좀 예상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건으로 이 자민당의 이 선거 유세 일정에도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자민당 그리고 여야는 오늘 선거를 전체 운동을 정지했고요. 일단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전체 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요일 날 선거가 어떻게 될지 이것이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선거 이전의 상황을 보면 약 50% 이상이 자민당과 공명당의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이번 아베 수상의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은 자민당에 대한 많은 동정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표들이 더 결집을 함으로써 선거 결과는 훨씬 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혹시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사상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중징계 결정에 이준석 대표는 잦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측근들을 중심으로 당권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상대로 이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진 사퇴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면서 스스로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재심 청구 카드까지 꺼내들며 총동원 태세입니다. 이른바 친이준석계에선 극렬 유튜버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 쿠데타, 반란군 등 윤리위의 결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치 개입이 있지 않을까. 당 지도부를 흔들었고 당원들을 갈라져서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목소리가 예상됐는데 계파 갈등으로 빛을 나 여론을 살피면서 공개 압박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별한 언행주의를 당부하며 수습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당내 혼란상에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뒤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던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징계가 적절하느냐 논쟁과 별개로 혼란한 전국 속 차기 당권을 향한 물밑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 만에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공백 상황을 맞으면서 국민의힘은 당내 수습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거취 문제와 차기 지도체제 정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당내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60일도 안 돼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당대표 권한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당 최고위원을 포함해 이준석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신용그룹과의 갈등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신윤계가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당원 가입을 권유하며 당내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30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비대위 체제나 조기 전당대회 등 지도부 체제나 차기 당권을 두고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최근 부진한 국정 지지율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당에서 총이나 최고위원회나 여러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의논해서 결정 안 하겠습니까? 예.
여당의 내용을 지켜보며 민생과 국회 운영에 빈틈을 파고드는 야당의 공세도 극복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팽하려는 계획의 일환 아니겠어요? 이준석 대표를 팽하고 안철수 대표에게 당을 맡기려고 하는 계획의 실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과 극심한 당내 혼란을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는 데는 여권 전체가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인척 채용에 대해 정치 시작 때부터 선거운동을 같이 한 동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토 동행 논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요. 야당에선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고 비선농단과 대통령실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방 일정으로 사흘 만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카메라에 비추는 각도를 바꿔선 윤 대통령은 외가 육촌 동생이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 행정관으로 채용돼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직접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대통령실이 전날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인척이라 배제하는 건 오히려 차별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먼저 논란이 된 나토 일정에 동행한 인사비서관 부인에 대해선 대변인이 이미 말씀드렸다며 더는 설명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보다 말을 줄인 도어 스태핑이었는데 사흘 전 격한 발언을 쏟아낸 뒤 논란이 커졌던 것을 의식해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특히 민간인 나토 동행 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정도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가지 논란을 각각 비선과 대통령실 사유화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비선 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소명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친인척을 채용하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60일만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내려앉았고 그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인사 검증 문제부터 채용 논란까지 부정평가가 더 커질 수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이르면 이달 20일부터 소고기와 닭고기, 커피 등 7개 품목에 대해 긴급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로 급등하면서 고물가는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상승의 충격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이르면 이달 20일부터 소고기와 닭고기, 커피, 분유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그만큼 낮추겠다는 겁니다. 먼저 소고기 10만 톤에 대해 0% 관세가 적용되면 주로 소비하는 미국, 호주산 기준으로 최대 5에서 8%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닭고기는 20에서 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과 태국에서 대부분 물량을 수입하는데 300억 원이
넘는 인하 효과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는 7월에서 9월 성수기를 맞아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 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분유는 할당관세 0% 적용과 함께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커피 원두와 주정 원료의 할당관세도 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추가로 5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17만 2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인상돼 16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금요일 전국 토론. 오랜만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 함께 모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 이 사태를 맞춘 국민의힘 상황부터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큰 후폭풍이 예상됐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사람도 뭐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차례로 짧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우선 뭐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많은 기자들도 어제 새벽에 상당히 놀랐다라는 평가들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절차적인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증명되지 않은 어떤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그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준석이라는 한 젊은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미래 세대들이 좀 바라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대리만족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한 사람의 이런 몰락처럼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래 세대들에게는 좀 안타까움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이 모든 정치의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이 저희에겐 가장 궁금한 점이긴 합니다. 네,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이제 허 의원님께서는 팩트 없이 결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셨어요. 이번 결정이 좀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보시나요? 윤리 결정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실체적 진실을 사실은 밝혀내지는 못했고 새로운 어떠한 증거들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추후의 그 후폭풍 안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조금 우려됩니다만 네. 뭐 어찌됐든 우리 하나의 기관이고 윤리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당 대변인으로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걱정되는 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런 성상납 의혹, 증거의 인멸 교사 이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6개월 징계를 받은 것 자체가 해외 토픽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패배하면서 혁신과 쇄신을 이야기해야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보수 그런 당에서도 젊은 청년을 모셔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노력하였고 그러면서 세 번의 또 선거를 이기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이나 지선을 통해서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한번 대한민국을 잘 바꿔보아라 하고 기회를 주신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권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능력과 실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당내의 분란과 여러 가지 그런 권력 다툼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지실까? 정말 우리 정치권이 보여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직까지는 성상납 의혹이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치인들의 성상납이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 앞으로의 판단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유감인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선에서 패배할 것을 알고서도 성비위나 문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 전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제서야 이런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도 좀 더 뭔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좀 하고 가야 되는 게 제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성상납 의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성상납이라는 단어와 우리 이 대표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연결을 자꾸 시키고 싶으신 것 같은데 윤리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품위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었지 어떤 증거를 인멸하는 부분에 대한 성상납 의혹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성상납과 연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처음에 생각이 계기가 듭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더 명명백백하게 판단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그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언제부터 그렇게 신뢰를 하셨기에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가세연에 대해서 인용도 못하나요? 그거는 너무 좀 얼건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윤리의 결정은 이제 이 증거인멸 이 교사와 관련된 이제 품위 유지 이와 관련한 이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이제 별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이 상당히 이제 혼돈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은 사실 당 대표가 스스로 이 부분을 승인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 수용할 그런 의사가 없고, 그러면 이제 자칫 앞으로 이제 2명의 당 대표가 향후에 발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행보 어떻게 이제 전망하시는지요? 현재 이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결정하는 것은 주말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2명의 당대표가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왜냐하면 당내 혼란을 막고 싶은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 대표의 자유로운 어떤 선택과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지난해 이준석 대표가 이제 30대 이 당 대표로 선출이 됐을 때 여의도에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냐 상당히 이제 주목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가 이제 앞으로 이 여당이 민주당과의 관계나 또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한창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전국에 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 또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국회 내에서 분명히 있는데 또 여당이 주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항상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안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원구성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지금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생 입법 과제도 7대 과제로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에서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국민들께서는 국회에서 왜 아직까지 일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상당한 질타를 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민생 경제 그리고 국회에 소임을 다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렇게 여당 내에서의 그런 분열이나 갈등의 부분은 아무래도 협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얘기를 하시는 만큼 원내 협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 여당의 모습이 과연 앞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이 주말까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결정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이제 뭐 재심은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당내 분위기가 워낙 이제 어수선해서 오늘 이제 보니까
뭐 김영태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이. 그리고 이제 뭐 당 대표를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다. 하태경 의원의 얘기고요. 여러 가지로 좀 이게 혼란스러운데 당내 상황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저희 당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각 의원마다 또 최고위원마다 본인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각각이 또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당내 분위기는 뭐 보신 바와 같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에 저희 초선들이 긴급 회의를 해서 10시 반에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의총이 있습니다. 그 의총에서 또 다른 현안의 문제와 말씀하셨던 원구성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분열과 갈등, 우리 당내 분열과 갈등 때문에 원구성이 안 되고 야당과의 뭐 협치와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그것과 또 원구성과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의 문제들이 국민들께서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좀 시끄럽고 어수선한 한 주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월요일 아침부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그런 내홍을 또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의 발언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민주당은 여러 패배를 통해서 이제는 비대위 체제를 갖추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당대회 룰도 다 만들어졌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8월 달 전당대회를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서 또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 양당의 상황 그리고 이제 맥락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민주당도 사실 상당히 좀 상징적인 젊은 정치인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대선 기간에 좀 어렵게 영입했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일단 이 당권 도전은 이제 불발이 됐고 좀 일부 당원들의 이제 공격과 비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공격이 좀 도를 넘어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박지원 우리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정치인들께서 밝힌 것처럼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인신 공격 그리고 정말 유튜버의 과도한 그런 신상 정보 파헤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당 내에서도 윤리감찰단에 우선 조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징계를 한다라는 원칙을 오늘 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지금 청년 정치의 모습 저는 비대위 대변을 하면서 처음에 영입되는 부분부터 끝까지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도 이제 젊은 여성 정치인을 필요할 때 영입해서 좀 소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치가 이런 여성 정치를 소모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검증되고 우리 당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입을 하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조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지원 지금 위원장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박지원 위원장도 본인이 꼭 민주당을 혁신해야 된다는 좀 과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이준석 그 대표나 박지원 전 위원장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양당의 뭐 가장 좀 상징성 있는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또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뭐 토사구팽이라는 이 표현과도 이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니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으로서 분명히 쓰임이 있어서 모셔온 분이고 그 모셔온 분에 대해서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도움을 받았고 그랬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퇴로도 아름답게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모셔왔던 것처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 갑자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위원장을 보면서 물론
경험은 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 평가를 했다면 그 외에 어떻게 박지원 위원장을 새롭게 쓰임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을 어떤 개파와 또 싸움을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팽당하는 토사구팽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정치로서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들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첨언하고 싶은데요. 이 청년 정치라는 게 워낙에 조금 세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년 정치가 과연 뭐냐, 청년이 정치를 하면 다 청년 정치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의 정치도 똑같은 잣대에서 평가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많은 청년, 바닥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가 이슈 몰이로만, 여론 몰이로만 과도하게 부각되는 거는 지양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지인 찬스, 비선 논란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일었죠. 대통령실에서 이제 비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이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저희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비선 논란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공방이 이어졌어요. 해외 순방 기간에 인사비서관은 이제 배우자가 동행했었고 또 대통령실에는 이제 이 대통령 윤 대통령의 육천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고 이 육천 행정관이라고 하죠.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 입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이런 인물이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의 사유화하는 모습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네. 대통령실에 과연 사적 인연으로 채용된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선이라는 또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좀 명명백백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윤리규칙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이런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이런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 지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라고 당 윤리 규칙에 있거든요. 국민의당의 출신이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을 꾸미는 데 있어서도 사적 관계가 적용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를 사유화하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것도 인사 채용에 대한 논란 그리고 민생 경제를 잘 챙기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주된 사유인데요. 이렇게 계속 뭔가 사유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비선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뭐 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 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다라고 이제 그런 해명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이게 민심과 좀 동떨어진 그런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지율도 계속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민심이 가장 중요하죠.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할 텐데 우선은 그 기준에 대한 것은 우선 법적으로 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면 저희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밝혔죠. 6초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올 5월 19일부터 시행됐던 법을 숙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육촌도 그러나 너무나 사유화하는 가까운 인척이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어떠한 뭐 연속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법적인 절차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공세를 하면서 권력의 사유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촌도 너무 가깝지 않냐라는 접근이 차라리 맞는 것이지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없는 부분을 지금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민주당도 벗어날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를 국회 인턴으로 채용했던 분이 분명히 계셨고요. 그리고
인턴 경력을 허위로 위조해서 법의 심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름은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 국적지인 그 디자이너 딸을 채용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국민들께서 질타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르게 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자꾸 프레임을 잡아가면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인정하기 어렵다. 이건 내로남불적인 공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실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절대평가를 하면서 실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항상 전 정부보단 낫지 않느냐. 상대평가로 합리화를 하시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네들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너네들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윤리적인 부분,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법으로 하자가 없다. 모든 사안들을 법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치 공세를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제 민생에 집중해서 경제 살리기에 애써야 되기 때문에 이젠 정치 공세 그만하고 이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면서 생각이 사적 채용을 한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스페인의 그런 행사 기획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와 같이 동행했던 신모 씨 또한 얼마나 국제적인 능력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면은 윤 대통령을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검색 기록이 더 이제 능가하는 그런 그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한 그 리스크가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제 지인을 이런 어떤 이 공개적인 그런 그 일정에 이제 동행을 한다던가, 뭐 이번 이제 해외 순방에도 뭐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이 리스크를 좀 그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제2부속실의 이제 이 부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뭐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어떤 그 의견을 밝힐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는 지난 그 당정협의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서로 함께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를 임명할 때도 뭐 당대표라던가 원내대표까지는 미리 좀 얘기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왔던 게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언론에 좀 배포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같이 해외 순방을 가고 같이 갔던 부분에 대한 법적인 거라던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이제 심적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법적인 것이라던가 절차적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제 마음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또 행보들을 지속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민주당도 이 부분을 계속 그냥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낙에 그 여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공식적인 행보이고 또 대통령의 여러 스케줄을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선이나 지인 찬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엄중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분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공식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사고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불안하다.
라는 모습을 각인시켜야 하는 또 단서가 되지 않나 정치적으로 자꾸 공세하지 말라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비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은 동행을 했었습니다. 민간인이 아예 동행을 못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그맨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갔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나요? 모두 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을 자꾸 이 비선이라는 말을 하면서 좀 자극적인 단어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우선은 물가라던가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우선은 협치하면서 우리 먼저 어떻게 이 물가 안정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더 먼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공세보다는. 그런 면에서 참 대통령이 그런 협치를 하려는 통합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 수용을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속 법에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고집불통으로 보인다. 그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이 여당에서도 계속 이제 민심을 청취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이 거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 비가 내렸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어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엔 날씨가 더 더워지겠고 다음 주에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중북부 지방에 호우가 예보됐지만 실제는 예보와 크게 달랐습니다.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것이란 서울은 강우량이 1.7mm에 그쳤습니다. 제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정체하기보다는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이동해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가 지나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높아진 습도 탓입니다.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감 온도를 느끼는 것은 실제 기온에 비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고 1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온도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현재 체감 온도, 높은 습도가 더위로 인한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는 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남부는 그야말로 찜통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더위 속에 장마전선이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강한 비가 내리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다시 비가 내리는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 차례 정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커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연일 2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유행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음 주 방역 대응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나흘째 2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5,000명이 넘어 직전 주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5로 유행 확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이동량 증가나 면역력 감소 등으로 감염에 취약해진 상황에서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확산세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BA4와 BA5 변이의 면역 회피 수준이 원형균주 코로나19의 20배, 오미크론 변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 회피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 BA5 변이의 경우 현재 우세종인 BA2보다 전파력이 35%나 커 일주일 새 국내 검출률이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조만간 우세종이 되면 유행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4차 접종 확대 방안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다양한 방역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부처 논의를 거쳐 재유행 대응책이 결정되면 다음 주 수요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환자가 15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전용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도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나온 원숭이 두창 환자가 격리에서 해제돼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5일 만입니다. 이 환자는 원숭이 두창 전용 치료제 없이 증상에 맞춰 치료하는 대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감염되면 피부 병변이 생기는데 딱지가 떨어지고 새로운 피부 조직이 올라오는 등 회복이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임상 증상과 피부 병변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능력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격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접촉자로 분류된 승객 49명에 대한 관리는 최종 노출일부터 21일 뒤인 오는 11일에 종료됩니다. 질병청은 접촉자의 상태 등은 관리 기간 종료 뒤 일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원숭이 두창 추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도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504명분이 들어와 다음 주부터 전국 지정병원에 공급됩니다. 정부는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을 국내 공급하기 위한 계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원숭이 두창 검사를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행해 지역사회 발생에도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3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시원한 물속에 풍덩 빠지고 싶을 만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를 식혀줄 동해안 해수욕장이 오늘 강릉과 양양을 시작으로 차례로 문을 엽니다. 오늘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양양 낙산해수욕장 등 37곳을 시작으로 내일은 속초 지역 해수욕장에 문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3곳이 모두 개장합니다. 특히 이번엔 3년 만에 여름축제도 열려 오랜만에 흥겨운 밤바다도 즐길 수 있는데요. 경포 비치비어 축제, 또 불후의 명곡 록 페스티벌 등 무더위를 날려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만큼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중국에서 운전자가 강아지를 차에서 도로에 내놓은 아찔한 소식입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도로 위에서 강아지가 연신 점프를 하면서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곧 출발해버리고 도로에 남겨진 강아지는 뒤따르던 트럭에 치일 뻔하기까지 합니다. 운전자가 강아지를 도로에 내놓고 가버린 건데요. 영상이 확산하자 중국인들은 분노하면서 강아지 주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무사히 구조됐는지 궁금한데요. 이 같은 동물 유기, 학대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죠. 끝으로 미국에서 벌어진 폭죽 사고 소식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엔 불꽃놀이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일이 많은데요. 잔디밭에서 야영을 즐기던 가족이 터뜨린 폭죽의 파편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차량으로 떨어진 파편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놀란 가족들은 혼비백산 도망갔는데요. 미국에선 폭죽 관련 사고가 많아 올해도 벌써 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바닷가나 행사장에서 심심치 않게 터뜨리는 폭죽,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3컷이었습니다. 요즘 월급 빼고 가격이 다 오른다는 말 많이 하죠. 특히 밀가루만큼 가격이 크게 뛴 품목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빵집은 물론이고 중국집까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곳은 서울에 있는 동네 빵집입니다. 다양한 식빵과 밀로 만든 간식 등을 파는 곳인데요. 주 재료가 바로 저 뒤에 있는 밀가루입니다. 이 밀가루 가격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거의 50% 넘게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동네 빵집들은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단골 손님 위주로 하는 장사 특성상 판매가를 올리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재료값이 오른다고 또 가격을 올리기가 좀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조금 부담을 가지실까 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판매량도 떨어지고 이제 재료값이 오르니까 뭐 마진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고라고 좀. 밀가루 값이 부담스러운 건 중국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주재료인 식용유나 돼지고기 값까지 한꺼번에 올라 식당 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올라도 한두 품목만 이렇게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품목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좀 경영상에 좀 힘이 들어요, 많이. 부담 없는 가격이 경쟁력인 김밥집도 울상입니다. 지난 1년간 자장면만큼이나 김밥도 가격 인상폭이 컸는데 최근 장마와 폭염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값이 급등하다 보니 가격을 추가로 인상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야채는 50% 좀 올라가고요. 원래 김밥집은 좀 저렴하잖아요. 올라오니까 좀 고민해서 손님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 정부는 제분업체의 밀가루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거나 비축해뒀던 농수산물 방출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 공급망 불안과 기상 여건 탓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 시민들의 일상 속에 늘 함께했던 빵과 자장면, 김밥까지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파는 자영업자들도 사 먹는 소비자들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골조 공사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와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에 이어서 또다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된 셈인데 대형 건설 현장도 포함됐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공사장입니다.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오는 11일부터는 뼈대를 만드는 공정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공사비 증액에 비협조적인 현장을 골라 공사를 멈추기로 한 겁니다. 현장에선 공사 차질로 전체 일정에 영향을 받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대상이 된 현장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인 91개 시공사 현장 733곳 가운데 31개 시공사 현장 58곳입니다. 셧다운 대상에는 대우건설과 GS건설, 삼성물산 등 규모가 큰 건설사 현장도 여러 곳 포함됐습니다. 삼성물산 반포레미안 원베일리, 신세계건설 스타필드 수원 현장 등이 대상입니다. 연합회는 물가 상승률과 원자재값 급등,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실제 건설 주요 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12월에 톤당 68만 원이었던 철근은 지난달에는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시멘트 역시 2년 전보다 톤당 가격이 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장에 골조 공사가 중단되면 현장의 공사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현장 운영이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현장이 멈추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물가 상승분이나 원자재값 상승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반영해서 공사 차질에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이 셧다운되면 양측 모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주말에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중소형 건설사는 자금 조달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일부 현장에선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하는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7월에는 청년을 주제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 가운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김자양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세권 청년주택 하면은 어느 뜨기에는 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입니까? 네, 청년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계층을 위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 유형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주 기간도 6년 이상이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 입주자와 사업자를 연결해 민간 임대를 주기도 하는데요. 역세권인 만큼 교통이 좋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도 입주를 스스로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리포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2년 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지원 씨는 거주할 집을 구하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접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한 게 제일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이 신축이다 보니까 환경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 입주자로 당첨된 지 10여일, 이 씨는 기다리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선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주 기회가 넘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 씨도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평 남짓 원룸 오피스텔에 6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과 월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곱미터에 비해서 임대료랑 보증금이 너무 높다라는 게 제일 걸림돌이 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32곳 1만 2천 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경쟁률이 60대 1에 육박했지만 당첨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 임대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포기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중에 뭐는 특별이고 뭐는 일반이고 그래서 각각의 임대료가 다 다르고 이런 것까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막상 들어갔을 때 보면은 임대료 비싸지 관리비는 더 비싸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적게는 3천만 원 정도지만 마포와 강남 등 인기 있는 지역은 1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많게는 6, 70만 원의 월 임대료까지 더하면 역세권 프리미엄이 붙은 일반 원룸 시세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 생각에도 좀 비싸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뭐 몇 세 이하 뭐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1억이 넘으면 조금 비싸요. 원인은 정책 설계에 있습니다. 청년주택 가운데 20%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 물량만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했을 뿐 나머지 80%의 물량은 최대 95%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한 겁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는 청년주택을 짓는 대가로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청년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년주택이 사실상 청년이 아닌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 비율을 최대 50%까지 점차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8만 원 공급을 목표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YTN 김재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인 만큼 목돈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주거 혜택을 좀 주자는 게 청년주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시세의 95%까지는 너무 비싼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전문가들도 바로 그 지점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이 그림의 떡인 셈인데요. 리포트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국한해서 전해드렸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청년주택들, 이를테면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같은 정책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등 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최근 행복주택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2022년도 1차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는데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비싼 곳은 2억 원이 넘고 그렇다고 월세가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행복주택도 계약 포기율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지난해 2차 서울 지역 행복주택 예비 모집에서 계약률은 4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네. 물론 이 계약을 포기한 사유가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이 시중가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임대 비용이 청년 주택 입주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 큰 장벽이라고 지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청년 주택과 관련해서 이 정책 설계가 애초에 좀 잘못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면 어떤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시민단체는 이 민간 임대보다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게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물량이 20%, 이 민간 임대 물량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취업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청년층에게 민간임대 자격증을 주는 등 이 정책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층 중에서 소득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청년층에게는 도움이 되잖아요. 역세권 청년주택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조금 이제 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라고 명시를 해서 그렇게 타겟을 잡아서 가는 건 바람직한데 청년주택도 이렇게 명확히 좀 구분을 해서 나눠서 청년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정부와 지자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 PD가 제시한 방법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걸 얼마만큼 앞당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간 유입저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 주 월간 유입저는 시골로 간 청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청년들의 귀촌, 귀농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에 거주하다 지역으로 내려가 최연소 이장이 된 청년 이야기, 또 지역의 청년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꾸려 함께 생활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의 이제 귀촌, 귀농 얘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 당시 기관실에서 배선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해경은 방화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종자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체 인양은 다음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선원 2명이 실종되고 3명이 다친 데다 어선 3척까지 불에 탄 제주 한림항 어선 화재. 아직 뚜렷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경이 당시 화를 면한 선원을 조사한 결과 처음 불이 난 어선 기관실에서 배선 작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관실 내에서 어떤 배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외부에 있던 선원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선장을 상대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실에는 기관장과 외국인 선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화재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종자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선체 일부만 남기고 침몰한 어선 기관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과 제주시는 불에 탄 어선 3척 모두 인양하기로 하고 오는 일요일까지 인양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크레인은 지금 300톤짜리 한 대와 200톤짜리 한 대, 2대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화물차들 6대 해가지고 총 8대가 여기 현장에 배치 붙을 예정입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매일 한 척씩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인양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선체를 인양하면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